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그 목요일 밤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일상에 드리워진 미세한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한 밤. 지우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주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들어섰. 익숙한 와인 향과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향기가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관능적인, 민준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기였다. 그 향기는 마치 그들의 공간에 들여서는 안 될 침입자처럼 집안의 공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많이 늦었네. 회식이 길었나 봐. 민주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지우는 피곤하다는 듯 손을 저으며 그의 질문을 비껴갔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하지 않고 거실의 허공을 맴돌았다. 응. 팀 회식. 너무 피곤해. 먼저 씻을게.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퉁명스러웠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서 민주는 짙은 위화감을 느꼈다. 늘어나는 야근, 잦아진 회식. 처음에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아내를 응원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긴장감은 그렇게 집안 공기를 무겁게 채워나갔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나요? 그저 피곤한 배우자를 향한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일까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지우를 보고 있자니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모든 게 자신의 예민함 때문일까? 의심이 피어오를 때마다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 그는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보았다.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줄었다. 함께 웃었던 기억은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침대는 넓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강훈 씨.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 민주는 숨을 멈췄다. 잠결에 뒤척이던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민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 미소는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그 낯선 이름을 불렀다. 강훈 씨. 강훈.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훈이 누구지? 그는 지우의 직장 동료들, 대학 친구들, 심지어는 오래전 스쳐 지나간 인연들까지 모두 떠올려 보려 애썼. 하지만 강훈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세상 밖, 그가 모르는 아내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존재하는 이름이었. 그는 홀린 듯 옷방으로 향했.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지우의 코트.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손끝에 차가운 종이 한 장이 걸렸.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텔라의 영수증이었다. 메뉴는 더욱 기가 막혔. 안심 스테이크 2개, 트러플 파스타, 그리고 바롤로 와인 1병. 결코 팀 회식에서 나올 수 없는 메뉴였. 이것은 명백한 데이트의 증거였. 그리고 결제 시간은 밤 9시 30분. 회의가 길어져 저녁도 못 먹고 야근을 했다던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 명백한 거짓말의 증거가 그의 손안에서 힘없이 구겨지고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의심들을 현실로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다.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지옥 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우를 관찰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하는 지우의 모습. 그리고 시시때때로 휴대폰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그 순간들까지. 그 미소는 더 이상 민준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민준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다. 그는 태연한 첫 커피를 내밀며 며칠 전부터 눈에 띄던 그녀의 새 만년필에 대해 물었다. 그 만년필. 디자인이 특이하네. 전에 못 보던 건데. 순간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너무나도 준비된 대답이었다. 아, 이거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선물로 줬어. 고맙게도. 너무나도 빠르고 매끄러운 대답. 하지만 그 속에는 어설픈 변명의 냄새가 났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늦은 기가, 낯선 향수, 잠꼬대로 부른 이름, 거짓된 영수증, 그리고 이 어색한 변명까지.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민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면을 쓴 낯선 여자를 보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싹 텄다. 더 이상 바보처럼 속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바로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샤워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민준의 시선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 고정되었다. 항상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그 휴대폰이 지금은 아무런 방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모든 비밀을 품은 채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까? 하지만 신뢰는 이미 깨지지 않았나? 그가 지금 하려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이미 부서진 조각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저것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린 후였다. 그는 지우의 생일, 처음 만난 날짜를 차례로 눌러봤지만 휴대폰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다 문득 씁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비웃듯 그들의 결혼기념일 네 자리를 눌렀다. 잠금 해제됨. 화면이 열리는 순간 그의 세상은 닫혔다. 그들의 가장 성스러운 약속이 그녀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여는 열쇠였다니. 이보다 더한 조롱이 있을까? 화면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평범한 계산기 앱 아이콘 위였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파일을 숨길 수 있는 위장 앱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앱을 열었다. 역시나 또 다른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일을 눌렀다. 또다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팬도라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가 있었다. 그 이름 자체가 불길한 예언처럼 느껴졌다. 폴더를 여는 순간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지우와 강훈이라는 남자의 시간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다. 호텔 침대에서 가옷만 걸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웃는 사진. 낯선 여행지의 바다를 배경으로 입을 맞추는 사진.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까지. 사진 속 지우의 표정은 민준이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순수한 행복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행복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불륜 증거였다.
모든 사진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사진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다. 민준의 야근을 핑계로 데이트 약속을 잡는 메시지. 그의 선량함을 비웃으며 둘만의 암호를 정하는 내용들. 스크롤을 내리던 민준의 손가락이 한 문장에서 우뚝 멈췄다. 민준 씨는 너무 지루해. 착하기만 하고 예측 가능해서 재미없어. 하지만 강훈 씨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거기서 끝이 아니었. 며칠 전 그가 큰맘 먹고 선물했던 목걸이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 민준 씨가 사준 목걸이. 솔직히 좀 촌스럽지 않아? 역시 강훈 씨 안목이 최고야.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서 비웃고 있었다. 단순한 육체적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모독이자 경멸이었다. 그가 지켜온 모든 시간,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다.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사랑이 있던 자리가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민준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분노는 냉정한 결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휴대폰의 모든 사진과 대화 내용을 자신의 클라우드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지옥의 증거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그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들 두 사람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다. 만약 여러분이 민준의 입장이었다면 복수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떠났을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휴대폰 속 비밀만으로는 이 거대한 기만의 실체를 모두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인터넷을 뒤져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박탐정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찌든 담배 냄새와 함께 세상사에 지친 듯한 50대 중년 남자가 그를 맞았다. 탐정박이었다. 사무실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지도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민준은 감정을 모두 거세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휴대폰에 담긴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박 탐정은 처음에는 또 다른 시시한 불륜 사건이라 여기는 듯 심드렁하게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민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하지만 그 안에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리는 민준의 눈을. 그는 민준이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남편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 탐정은 잠시 고민하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 가끔은 진실이 당신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익사시킬 수도 있어. 정말로 괜찮겠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러운 것만 나올 텐데 당신 자신도 상처 입을 준비는 됐나? 민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짧게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에 계약은 성립되었다. 지우의 사진과 직장 정보, 최근 동선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 후 일주일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민준은 살아있는 유령처럼 회사를 오가고 밥을 먹고 잠을 청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박 탐정의 연락만을 기다렸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 탐정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한테 줄 게 있어. 박 탐정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고.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어.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박 탐정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탐정은 책상 뒤에 앉아 미동도 없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봉투가 마치 민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판결문처럼 보였다. 오셨군. 박 탐정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민준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답답했다. 박 탐정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민준 쪽으로 밀었다. 자료부터 보시죠. 민준이 봉투로 손을 뻗는 순간 박 탐정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전에 당신 아내 회사에서 불리는 별명이 있더군요. 오피스 와이프라고. 오피스 와이프. 그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단순히 회사 동료와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무실이라는 작은 왕국 안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된 또 다른 아내, 남편의 눈을 피해 존재하는 대리, 배우자를 의미했다. 조롱과 경멸,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 끼지 못한 외부인을 향한 은밀한 비웃음이 담긴 단어. 그 순간 민준은 아내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굴욕감에 휩싸였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첫 장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지우와 강훈이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차를 두고 나오는 모습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진의 배경은 달라졌다. 호텔뿐만이 아니었다. 어두운 조명의 재즈바, 고급 일식집의 룸, 심지어는 외진 곳에 위치한 골프클럽의 주차장까지. 그리고 사진 속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연인 같지 않았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아닌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한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지우는 강훈의 옆에 앉아 마치 안주인처럼 자연스럽게 맞은편 남자의 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비즈니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교태와 자신감이 넘쳤다. 강훈의 손은 그녀의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지 않게 걸쳐져 있었다. 그 분위기는 미래가 아닌 은밀하고 위험한 검은 거래의 현장처럼 보였다. 이게 다 뭡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힘없이 새어나왔다. 박 탐정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강훈, 그 자식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더군. 회사 내 실세 라인을 잡고 있는 인물이야. 물론 아이 딸린 유부남이고 당신 아내와의 관계는 그 부서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지. 그게 바로 회사라는 곳의 생리니까. 그 말은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희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박 탐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겁에 질린 듯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의 회사 동료였다. 지우 씨, 사실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그전에도 다른 팀장님이랑 비슷하게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작년에 큰 프로젝트 끝나고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을 때 다들 눈치챘죠. 그냥 모르는 척 했을 뿐이에요. 강훈 과장도 유명해요. 그 사람이랑 엮였던 여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몇 번 있었죠.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라 무서워서.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며
어쩌면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그저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민준의 머리를 스쳤. 박탐정은 녹음기를 끄며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건 단순한 바람 피우는 얘기가 아니오. 강호는 회사의 비자금이나 검은 거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여. 내 생각에 당신 아내는 그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소. 공범이든 희생양이든 그는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민준 앞에 놓았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민준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지우와 강훈이 검은색 고급 세단 옆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차에 기대선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한쪽 뺨에는 깊은 칼자국이나 있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었. 그는 위험한 세력의 일원이 분명했다. 그 남자의 눈빛은 민준이 영화에서나 보던 감정 없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겠소. 나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이 사진 한 장 찍느라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박탐정이 말을 이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정리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박탐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 민주는 이제 아내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 이것은 사랑과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박탐정은 마지막 담배를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 그리고 창밖을 보며 민준에게 마지막 충고를 건넸. 내 충고를 들으시오.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저들은 당신이 아는 법에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니 그냥 아내가 바람나서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조용히 빨리 이혼하시오. 당신이 가진 증거만으로도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 위험해져. 함정 사무실을 나선 민준의 머릿속은 뒤엉킨 전선처럼 복잡했. 탐정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 위험해져.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는 듯 했지만 심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그의 분노였. 그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두려움과 결심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 여기서 멈추고 조용한 이혼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 단순히 배신당한 남편의 슬픔을 넘어 이제는 거대한 기만의 실체를 알아야만 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가 시작해야만 하는 마지막 맞대결이었.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 오늘 힘들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역겹게 들렸. 그 평온한 모습이 위선적으로 느껴져 민주는 헛구역질이 났. 그는 감정을 지우고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 식탁 위에서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 민주는 밥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으로 국을 뒤적일 뿐이었다. 지우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차가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때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그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그가 선물했던 만년필을 올려놓았. 그리고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카드처럼 한 장씩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 바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텔 침대에서 찍힌 사진까지.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이게 다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바지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스이.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 그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신 그냥 바람만 피운 거 아니잖아.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 강훈. 그리고 그 거래라는 거. 뺨에 흉터 있는 그 남자에 대해 말해봐. 그 순간 지우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다. 오직 생존의 위협을 느낀 짐승과 같은 극도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걸 어떻게 안 거야. 그게 뭔지 알면 안 됐어. 우리 둘 다 죽게 만들 거야. 둘 다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바로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 발신자 표시 제한. 지우는 혼비백산하여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고 절박했다. 네. 그가 알게 됐어요. 아니요. 아직 전보다는 제가 처리할게요. 네. 반드시 제발 시간을 좀. 전화를 끄는 지우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아내가 아니었. 거대한 음모에 얽힌 알 수 없는 공포에 떠는 낯선 여자일 뿐이었다. 민준은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부부간의 애정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문득 항상 평범하고 인자해 보이기만 했던 장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품을 선물할 때마다 우리 딸 능력도 좋다며 기뻐하시던 장모님. 지우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안다고 묘한 칭찬을 하셨던 장인어른.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 와서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기억을 후벼 팠다. 어쩌면 그들도 이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지우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 다음 날 아침, 그는 지우에게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몰아 부산으로 향했.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야 했. 마지막 퍼즐 조각이 그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 평소와 같이 장인과 장모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찾고 있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탐정에게서 받은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다. 딸의 외도 증거를 본 장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 장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이 마지막 사진, 뺨에 칼자국이 난 남자와 지우가 함께 찍힌 사진을 꺼내놓는 순간 분위기는 급변했다. 장모는 이게 무슨, 우리 지우가 이럴 리가 없어 라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장인은 아내를 날카롭게 제지했.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혹감과 깊은 불안이 채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던진 첫 질문은 딸의 부정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실, 자네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나? 그 탐정이라는 사람 말고.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음모의 존재를. 어쩌면 그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족의 비밀이 거대한 어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아내의 가족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공모자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민주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단 하나로 정리했다.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주세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다. 지루한 법적 다툼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혼 절차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이 제시한 모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조건에 지우와 강훈 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변호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의 합의금이 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것은 위자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덮어달라는 무언의 입막음용 돈처럼 느껴졌다. 그 돈의 액수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진실의 꼬리를 밟았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민주는 지우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방이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는 텅 빈 집을 혼자 채워나가며 천천히 자신만의 삶을 다시 쌓아올렸다. 주말에는 미뤄두었던 책을 읽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렸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은 더디게나마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심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 익숙한 회사 이름을 발견했다. 지우가 다니던 회사가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핵심 인물인 강훈 과장이 현재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민주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와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무너지는 건물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였다. 복수심에서 오는 통쾌함 대신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안도감, 즉 해방감을 느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이루어졌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배신을 통해 사람을 배웠고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다. 상처는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계절이 바뀌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저녁 민주는 산책을 하다가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만년필을 꺼냈다. 모든 의심의 시작이었고 지우의 거짓을 상징하던 그 물건. 그는 잠시 만년필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아내의 성공을 상징하는 선물이라 믿었던. 그러나 이제는 모든 기만과 음모의 증거가 되어버린 물건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만년필을 어두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풍덩하는 소리도 없이. 그것은 그의 과거와 함께 검은 강물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과거를 버리기로 한 그만의 의식이었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히 흘러갔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흐름을 바라보다 마침내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삶과 진짜 자유였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끝이 가장 찬란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